7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막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떤 대안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정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못한 이 외국인 매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좀 핫한 주제죠. 네. 요즘 또 국회도 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 우선 차이나머니 공습이 좀 엄청나다. 차이나머니 네, 공습. 중국인.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그 한국 특히 그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그 아파트 쇼핑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6.27 대책 그 규제 대책 이후에도 외국인의 투자는 오히려 한 10% 이상 늘었다, 가까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느는 데는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좀 역차별이랄까 한국인이 네. 오히려 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6.27 대책의 그 핵심 내용이 보면 6억 원 이상 초과 대출 금지잖아요. 네. 그리고 6억 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네. 규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6.27 대책 이후에 중국과 미국인든 외국인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아무런 규제 없이 대출을 통해서 공동주택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표현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집합건물이 뭔가 알 텐데 공동주택 아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이런 아파트를 집중 매입해서 네. 오히려 매입 비율이 좀 늘었다 이런 점이고 참고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아파트 수는 뭐 공동주택 위주인데 거의 한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 대비해서는 0.5% 이내기는 하지만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이다. 예외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세금 문제예요. 국내에는 우리 이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있잖아요. 네. 또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만 있지 주소지가 한정이 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네. 그리고 그 등기부에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주택자인지 일주택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오히려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27 규제를 보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규제잖아요. 6억 원 그렇죠. 주담대. 여기에다가 실제로 그 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실거주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라는 게 이제 실거주죠. 네. 이게 전입신고하고 안 들어가 살면 이건 위장신고니까. 네, 위장전입이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본인들 자국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이게 역차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크게 보면 세금까지 하게 되면 네 가지 세금까지. 측면에서 예. 역차별이다. 근데 외국인들도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6억 초과 대출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받게 되면 네. 우리 국내 제도가 금융 제도가 잘 돼 예.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의도가 있어요. 네. 국내에서 받지 않고 중국에서 받게 되면 네. 거의 80%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억 제한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국은행을 이용하고 본국에서 받는 경우가 더 많대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확인해 보니까 예.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금 출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절세 목적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세? 자기네들 은행에서 받으면 한국의 뭐 부동산이 얼마고 뭐 LTV 이런 게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네. 대출 규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한국과 중국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 대출 제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봤더니
한국의 아파트를 보통 자기 자녀용으로 사는 경우도 많대요. 기사는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중요 상속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엄격하게 자금 출처가 돼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국에서. 그리고 여기에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게 자기들도 이제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자녀들의 앞으로 중요 상속용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활용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실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 보고 뭐 이걸 출처내라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야 되죠. 이제 그건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소위 이제 무풍지대다.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지금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예전에 한참 그 제주도 그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당시 보면 중국인들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그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앵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 전에만 보면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투자법이라는 게 외국인 투자법이 생겨서 사실은 처음에는 5억 이상, 이제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주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아파트만 사도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지난 2023년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관광 휴양 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들을 사면 10억 이상 투자하면 5년간 보유하게 되면 영주권을 준.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게 중국인들의 그 제주도 투자가 열풍을 일으켜서 제주도의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결국 외국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은 못 사는데 외국인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 내지 3만 가구, 경기도는 4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10만 주택 정도를 삼으로 인해서 또 무제한으로 사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이유가 되고 있고, 과거에 좀 흥미로운 점은 제주도 같은 경우 앵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국의 제주도가 유망했던 점도 있지만 네. 미국으로 예.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이 통로로 이용했던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주권을 얻은 뒤에는 다 팔았어요. 네, 맞아요. 많이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투기에 악용된 거 아닌가, 또 미국으로 가는 하나의 전초 기지로 진검 단위로 이용한 게 아닌가. 최근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저도 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울에 특히 그 오피스텔 같은 걸 많이 얻어가지고 이게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이렇게 지금 등록된 숫자만 10,0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하는가 봤더니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아서 예. 이걸 중국인들이 요즘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호텔이 예. 부족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보니까 황학동의 사례인데 상담을 보니까 이게 170만의 월세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받는 그 세입자가 누구냐고 봤더니 임차인이 중국인이에요. 그 중국인이 받아가지고 이게 좀 불법이에요.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일은 10만 원, 네. 주말에는 20만 원. 그래가지고 실제 순수익은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추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한 걸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부동산 매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돈을 버는 임대 사업자도 굉장히 늘고 있어서 자칫 이런 것들이 또 세금의 사각 지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는 한 학년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네. 중국 관광객이 오니까 아예 그냥 오피스텔 쫙 사서 숙박업까지 같이 다 하면서 관광객도 자기네가 데려오고 네. 재우기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싹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패키지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그래서 중국인 투자의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를 봤더니 미국을 그렇게 미국 캐나다를 많이 샀는데 작년까지는 재작년 일본을 많이 샀다고. 일본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집중 세 번째 타깃이 이제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집중적으로 최근에 중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또 중국인들을 봤더니 굉장히 똑똑해요. 저도 그 실제로 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집단주의가 강해요. 우리는 뭐 집을 사더라도 혼자 가잖아요. 뭐 친인척이 아니면. 근데 그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입하는 지역도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영등포나 구로구 같은 걸 많이 사고요. 여기 이제 중국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도 꽤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인천의 부평구나 부천이나 안산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있다면 오히려 그 강남을 주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서울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아요. 전체적으로는 47%로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서울도 중국인 비중이 높은데 다만 자금의 한계가 있는지 강남에 주로 주택을 매입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역차별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외국인들 부동산 매입 규제를 위한 법안이 네.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게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네, 그렇죠. 네. 예,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뭐 다행히 국회에서 좀 움직임이 여야 불문하고 한 6건 정도가 개정이 발의가 네. 돼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이 하면 신고제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규제가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호주의 실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법에 따르면 상호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예,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격을 맞춰야 한다. 이게 상호주의고 하나는 내국인과는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캐나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게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 아파트를 콘도라고 하거든요. 콘도미니엄이라고 네.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그네들은 단독주택 문화가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콘도미니엄을 살 때는 이거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그러니까 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소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있고 하나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서는 예를 들면 외교관이나 유학생이나 사업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신고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규제가 없는 거죠. 사후 신고고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허가제로 하자.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생각이 나죠. 이것처럼 허가를 받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이런 것들을 좀 중과하자. 이거 실제로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을 뭐 주진희 의원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 거주 목적 실수요자만 매입하게 하자. 뭐 이걸 2년이나 3년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내에서는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진국도 이런 예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가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주 조건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중국이 꼭 문제라기보다는 상호주의 원칙, 역차별 이런 점에서는 최소한 중국이 우리에게 행하는 규제 정도는 그러면 사실은 소유가 안 되는 것인데 또 그런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뭐 똑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아마 중국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의 원칙을 실현하되 뭐 경제나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금지는 아니고 허가제 정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토지를 누군가에게 매도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고 국유죠. 건물만 이제 사용권처럼 이제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외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어린이 이제 아기들 데리고 유학 같이 가서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쭉 갔더니 집값이 올라서 비용 다 빼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오히려 돈 벌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는 집을 못 사나요? 지금 네. 나온 걸로 봐서 많이 못 산다고 네, 나와서. 좀 이제 못 산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받는 일부 유형이 있습니다. 뭐 그쪽에 장기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이 갔을 때 종업원의 사택용이나 이런 일부는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국인 명의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의 종업원 명의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자 공장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명의로
산다든지 이렇게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걔네도 거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아, 그렇군요. 네, 걔네도 똑같이 하면 아무리 저렇게 법을 만들어봤자 네. 똑같이 그냥 또 와서 사람 빌려서 중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 많으니까 또 빌려서 사고 그러면 원천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네, 그것도 하나의 구멍이 될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런 걸 종업원을 이름으로 이제 차명으로 사는 근데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법인으로 사거나 그렇죠. 예. 법인으로 사거나 그거 아까 제가 법인으로, 놓쳤습니다. 법인으로. 법인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차명으로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본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어려워지죠. 예, 어려지는 거고 법적인 법- 문제가 생길 수도 예, 있죠. 예, 다툼의 예, 문제. 예, 그 법인은 오히려 또 합법적인 내에서 가능한 네, 얘기. 법인은 왜냐하면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그러게요.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네, 기숙사로 활용한다든지 네네. 그런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6.27 규제 이후에 집값 이제 잠잠하던 신고가 또 갱신하고 있는 사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극한 양극화. 그래서 진짜 비싼 집들은 진짜 170억, 180억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집이 170억이야 막 이랬는데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 될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 6.27 대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집값은 좀 안정될 거라고 봤잖아요. 저도 그런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안정이 됐습니다.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상구와 마용성은 거의 90% 가까이 거래가 7월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대책의 효과가 있는 거다. 두 번째, 가격은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이 문제인데 소위 말하면 강남 이렇게 초양극화,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런 주택은 매물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내렸다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런데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3억에서 뭐 최대 8억 정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해제된 사례, 그러니까 말하면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했다가 대출이 막히니까 계약금을 떼이고 해약한 매물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풍선 효과를 예상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옆으로 노도강,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금강구 노도강으로 수요가, 그러니까 집값이 서울은 한 채당 14억인데 10억 내외 주택으로 뭐 한강벨트나 아까 강남 상구를 피해서 옮겨갈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이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거래가 한 70%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급등세는 없었다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효과는 지방이에요. 다행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락세가 좀 멈추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강남 상구와 마용성의 집값 상승은 멈췄다. 거래가 감소했다. 이거는 6.27 대책 영향도 있고 비수기 영향도 있고 급등에 따른 자율 조정의 영향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가격은 내리지 않고 올라서 사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지 이 가을 이사철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풍선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거는 수요자들이 강남이나 강남 상구나 마용성 소위 똘똘한 한 채가 아니면 네.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영끌은 많이 줄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뭐 다행히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멈추면서 좀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뭐 균형 개발 측면에서 조금은 바람직하다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나타났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임대차 3법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임대차 예. 3법은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이게 나올 때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가 급등할 때 5% 네. 이상 올리지 못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세입자들에게는 좋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간이 예를 들면 4년으로 늘어난 것, 그다음에 상한선이 5%라는 것,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윤덕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해서 네.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 입장에서 6년으로 늘리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한 30-40% 오를 게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집값은 안정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거 불안정이 생기니까 민주당 정권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있어요. 지금 한번 되돌아보면 앵커께서 이제 그 주된 핵심 내용은 네. 뭐고 그때 어떤 영향이 나타났나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서 좀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 신혼부부라든지 본가으로 이사 전세를 얻으려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원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세가 그러네요. 가격이 싸지만 네. 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예. 그리고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전세 기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계속 전세 살 수는 없죠, 목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지금 4년 후에 집값이 급등해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6.27 대책의 효과도 전세 매물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입주를 해야 되고 또 내 집 마련했던 사람이 내 집을 보류하게 되면 결국 전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월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규제 대책을 내더라도 종합적으로 이 긍정과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무엇이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 정책,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서 이 임대주택 보호법도 이 기간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이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오르는 서민 주거 복지와 좀 역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